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를 치는 건가요? 예. 자, 이제 오늘 무료 특강이죠. 오늘은 경제론하고 투자론 부분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벌써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대부분 투자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원래 투자론 부분도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어떤 공식이라든지 계산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말뜻을 알아간다면 오히려 상당히 다른 그 말장난이 심한 총론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요약집을 보시면 테마 1 해가지고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이라고 말이 나와 있죠. 자, 타당성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인 방식과 두 번째 비할인 방식. 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할인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할인이란 말이 나오면 좁은 의미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준다. 넓게 해석한다면 돈 가치를 따져서 타당성을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할인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비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그 말은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할인 방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순현가법 들어보셨죠? 자, 순현가는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NPV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 약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자, Profitable Index라고 해서 PI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말을 다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현가회수기간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현가회수기간법은요, 비록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맨 앞에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현재 가치의 준말, 현가란 말이 나왔죠. 근데 현재 가치를 만드는 게 뭐 한다 그랬어요? 할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할인회수기간법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까? 순현가법부터 현가회수기간법 이 네 가지 방법은 모두 돈 가치를 따져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할인기법에 해당하지만 조심할 건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할인 방식이죠. 여기 이제 회수기간법이 나와요. 자, 회수기간법 앞에는 단순이란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장난을 좀 치죠. 자, 위아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회수기간법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가란 말이 붙으면 현재 가치의 준말이고 할인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할인 방식에 해당이 되지만 현가란 말이 없다면 얘는 뭐다?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할인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회수기간법 또는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문장 속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어림셈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네 번째가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근데 문제가 간단히 나오면 이 종류 구별하는 문제도 꽤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뭐 다음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순현가법, 내부순위법, 뭐 수익성 지수법 및 어림셈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어림셈법은 비할인이죠.
돈 가치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만 정확히 구분해도 쉬운 문제는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출제 빈도나 비중을 따져본다면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법을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비할인 방식에서는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문제가 빈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할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3년 후에 1억 원을 탈 수 있다고 할 때 그 3년 후에 1억 원은 3년 후의 가치니까 미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떤 생각들 많이 해요? 3년 후 1억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그럴 때요, 요 수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수지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수지는 그 수지가 아니죠. 바로 수입 또는 수익과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좀 예쁘게 포장하면 수익의 획득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와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합니까? 일정 기간 후 미래에 발생합니까? 그렇죠. 수익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도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장래, 미래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장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시점을 따지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런데 맨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할인자 붙었죠. 따라서 뭐다?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비교하고, 그래서 여기 얼마만큼의 떡고물이 있는가 없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을 예쁘게 한번 포장해 본다는 거죠. 개론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포장이 어렵습니다. 그 표현 자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입과 지출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장래니까 시점이 뭐다? 미래가 되죠. 그러면서 유입한다는 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유입은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수입 또는 수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지출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 그랬어요. 자, 유출은 나가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이때 들어오는 것도 장래 일정 기간 후 미래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일정 기간 후 미래에 들어와요. 그런데 맨 앞에 어떤 말 나왔다고요? 할인자 나왔다고요. 그럼 무슨 가치로 바꾼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상호 비교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교과서 같은 거 보다 보면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용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왜 현재 가치 한 말이 나온다? 현재 가치로 만드는 방법이니까 할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들어오는 건 수입이니까 유입자가 나오고, 나가는 건 지출이니까 유출이란 말을 쓸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원문으로 만들면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장래란 말을 빼고 예상 현금 유입의 현가와 예상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압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말을 다 빼고 어차피 현금 유입은 결국 뭐예요?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이죠. 그렇죠? 현재 가치를 줄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현가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걸 압축하면 수익 현가 아닌가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응용해 보죠. 유출은 나가는 거니까 지출이죠. 근데 역시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지출현가란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압축된 표현은 수익현가와 지출현가를 상호 비교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순현가법과 내부술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근데 순현가도요, 원래는 순현재 가치라고 말하는데 이걸 줄이면 순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압축을 한번 해보죠. 압축한 말대로 바꾸면 수익현가에서 지출현가를 빼고 남은 값이 뭐다? 순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요, 이대로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공식도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과 지출이란 말이 없다고 보자는 거죠. 현가만 남았죠. 그럼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주면 남는 것도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익에서 지출을 빼주면 남는 게 순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마구잡이로 만듭니다. 자, 맨 처음에 했던 문장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순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맞습니까? 공제 차감한다는 게 뭐예요? 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요 수익평가가 요 긴 문장을 압축한 게 수익평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긴 문장을 또 압축한 게 지출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순현가란 수익평가에서 지출평가를 공제한 값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긴 문장으로 바꾸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문장을 늘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내용 해석하면 똑같은 말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 수익의 성격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투자의 결과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미래에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때 수익은 성격상 장래 예상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투자를 공부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보자?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그 문장을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지문만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자라고 한다면 내가 요번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그 수익은 세금을 빼기 전에 수익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수익 갖고 얘기할까요?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수익 갖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 수익은 성격상 세후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요, 세후 수익은요, 또 어떻게 구별되냐면 여러분 영업수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업수지. 응? 우리가 그렇다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상가인데 그 상가를 임대해서 얻는 건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 운영해서 얻는 이익이니까 그런 임대 수익을 뭐라 그런다? 소득이득 그래요. 근데 그 상가 자체를 언젠가 팔았을 때 그때로부터 남는 이익이 뭐다? 자본이득이다. 그럴 때 소득이득을 구하는 게 영업수지고요.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 구하는 게 지분 복귀액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 세후수익 속에는요. 영업수익 과정에서 세금까지 다 빼고 최종적으로 남는 수익을 세후현금 수지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분 복귀액 계산도 세금까지 모두 빼고 남은 게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두 합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까지 빼고 나에게 남는 이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합한 값까지는 아직은 미래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가치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가라는 말이 썼는데 두 양쪽을 합했으니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이 간단한 수익평가라는 말을 이런 문장으로 바꿔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합 이렇게 말을 바꿀 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금까지 모두 빼고 남는 수익은 은행에 남는 이익일까요? 투자자인 나에게 남는 이익일까요? 투자자인 나에게 남는 이익이겠죠. 근데 그 투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투자자를 우리 개론에서는 무슨 투자자라고 말합니까? 혹시 저당 투자자 들어봤어요? 지분 투자자 들어보셨어요? 지분 투자자. 투자자에는 자,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처음에 볼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분 투자자는 우리가 말할 때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당 투자자는 원래 대출 기관인데 쉽게 그냥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세금까지 빼고 남는 이익은 투자자인 나에게 남는 거죠. 근데 그걸 개론으로 따지면 무슨 투자자에게 남는다?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거죠. 그럼 이런 말 쓸 수 있겠나요?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이니까 지분 수익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지분 수익의 의미가 뭐다? 지분 투자자, 즉 투자자에게 남는 이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지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결국 투자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돈도 있겠지만 남의 돈도 빌려오겠죠. 그럼 남한테 빌려오는 그 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타인자본. 타인자본. 두 글자로. 부채예요. 왜? 남한테 빌려온 돈은 언젠간 갚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니까 부채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네 글자로 자기자본. 네 글자니까. 그렇죠? 자기자본. 그럼 두 글자로는 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분. 그럼 이 말씀 왜 듣느냐?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한 게 총자본이에요. 총자본. 그 총자본은 총투자액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그때 6억 빌려왔다. 그럼 내 돈 4억에 남의 돈 6억 합해서 투자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이때 지출은 투자액인데 조심할 게 뭐다?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 내 돈을 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봐요. 이 수익 누구에게 남는 수익이죠? 투자자인 나에게 남는 수익이죠? 그럼 빼는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액, 내 돈을 빼야지 앞뒤가 맞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지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총 투자액을 뺀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때 수년제 가치는 수익현가에서 지출현가 빼줍니다. 근데 그때 수익은 투자자인 내게 남는 수익이다. 그러니 빼는 투자 금액도 내 돈을 빼야 앞뒤가 맞는 거지. 수익은 내 수익인데 빼는 투자 금액은 네 돈, 내 돈 모두 합친 걸 빼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현가란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합해서 지분을 공제 차감한 값이다. 맞습니까? 봐봐요. 지출현가가 지분이잖아요. 수익현가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합은 수익현가를 의미할 것이고 지분이란 말은 뭐다? 지출현가, 투자액을 의미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또 어떤 문장 나오면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표현들은요. 수년가를 의미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표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지분을 뺀다? 나에게 남는 것도 지분 수익이니까 빼는 금액도 지분을 뺀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수익은 분명히 장래 수익이잖아요. 미래 수익이죠. 그럼 돈 가치를 따지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죠. 그럼 분명히 미래 가치인데 분명히 뭐예요? 할인자가 붙었으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용하는 게 여러분 일시금의 현가계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 줘야만
현재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계산은 불필요하니까 이런 구조만 일단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컨대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더니 1억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현재 시점의 지분 투자 금액도 1억이더래요. 그럼 1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수년제 가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이게 뭐 지금 문제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금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지출이 같아서 수년가가 0이 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선 여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려요. 수년가가 0이면 투자합니다. 근데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봐봐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수년가가 0값이 나왔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또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런 의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부 수익률과 그 다음에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설마 지금 내부와 요구 수익률 의미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럴 때 요구 수익률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10% 이상 나오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10%는 뭐다?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 뭐다? 요구 수익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 그 상가로부터 20%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이때 20%는 뭐다?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라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내부 수익 그래요.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이 10이래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A라는 상가에 투자할 때 그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도 10% 이상만 나오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양쪽이 같으면 어때요?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면 수익성 지수값은 반드시 1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왜 1값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수익성 지수는 이제 지금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얘는 공식 말면 되니까 지출 현가 분의 수익 현가로 그 값을 구하는데요. 어차피 현가란 말은 현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출 수익이에요. 자, 저 앞에 보세요. 수익도 1억이고 지출도 1억 나오죠? 그럼 1억분의 1억이니까 나눠주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고 계셔요? 수년가가 0일 때 반드시 수익성 지수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수년가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아니다. 양의 값이죠. 그럼 예컨대 수년가가 그냥 100만 원이다. 마이너스 없다. 100만 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은 나오면서 그것보다 100만 원만큼 수익이 더 크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겠죠? 또 이럴 때는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요. 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응용해봐요. 수년가가 0보다 작대요. 예컨대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익은 나오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100만 원 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보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나는 10% 나와야 되는데 8%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당연히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쪼갤게요. 이렇게 쪼개면 위에 두 가지는 투자를 채택하는 경우고 마지막 아래쪽은 투자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채택하며 또는 해당 투자 대안은 투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내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하며 작을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투자하며 1보다 작을 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연히 수년가가 0 그러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같으니까 똔똔이다. 그럼 결국 투자할 만한 가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수년가가 0이다. 이 말은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걸 좀 지워야 되는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어느 거요? 요것만 지워요? 예. 아, 요걸 찍으실 거예요? 예.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것도 찍으시고. 예. 예. 저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법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지분수익 지울게요. 찍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내부수익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부수익률 1안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 그런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아까 처음에 했던 말처럼 좀 긴 문장 바꿔볼게요. 요 긴 문장이 수익평가죠. 요 위에 문장.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거 줄이면 수익평가라고 했잖아요. 또 요 긴 문장 줄이면 지출평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출제자가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할 때는 긴 문장을 쓴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어떤 말 쓴다? 자, 요 분명히 수익평가와 지출평가를 같도록 만든 할인율, 이걸 길게 들리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지웠지만 양쪽이 같으면 수년가가 얼마라고요? 0이 되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다른 말로 수년가를 얼마로 만드는 할인율 0. 근데 아까 또 지웠지만 수년가가 0이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는 1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값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뭐라 그런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할인율 및 재투자율의 구분이 있는데 이때 할인율이란 말은 어떤 뜻이다? 현재 가치를 만들 때 적용되는 수익률을 뜻합니다. 근데 할인율로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근데 내부수익법은 무슨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아시겠어요? 왜냐? 지금 내부수익법 명칭이 뭐예요? 내부수익률법이죠. 그럼 지 걸 쓰겠지 남의 걸 쓰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수년가법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지만 내부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을 이용해서 할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의 암기법이 뭐예요? 자, 순요 내내가 되겠죠. 자,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분명히 수년가법은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수년가법은 순현가를 구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리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현재 가치를 구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아까 요거 있죠? 요게 일시금의 현가계수 공식이라고 했죠. 이 R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장래 수익,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수년가법은 사전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부수익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아니죠. 따라서 내부수익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이죠. 그러면 그 주관적 수익률을 이용하는 게 수년가법 아닙니까? 그럼 어떤 문장 가능해요? 수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투자 주체가 뭐 투자자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 오케이?
왜? 수년가법에서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말을 투자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재투자율이 뭐냐면 투자를 해요. 그럼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수익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투자할 때 사용하는 어떤 재투자 시에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바로 수년가법은 요구고 내부수익법은 내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 가치가산 법칙이에요. 근데 가치가산, 여러분 가산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더한다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건 더하기가 된다는 뜻이고 안 된다는 건 더하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년가법은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이 되고 내부수익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건 무슨 말인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대요. 그런데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A는 A에 투자하면 수년가가 100이 나오고 B에 투자하면 수년가가 300이 나온대요. 또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 그랬는데 그냥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30%, B에 투자하면 10%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일단 수년가로 먼저 볼까요? A, B 모두가 수년가가 0보다 크죠. 아까 봤듯이 수년가는 0보다 크면 타당성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럴 때 일단 그건 좀 이따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 100 더하기 300은 얼마일까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년가법은 A와 B의 수년가 합한 값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년가법은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 내부수익법도 더하기가 된다면 30 더하기 10은 4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A와 B 투자 금액은 둘 다 1,000만 원이라고 잡아보자는 거예요. 둘 다 1,000만 원씩이다. 그런데 이제 순수익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들어요. 1,000만 원 투자할 때 수익률이 30%가 나오려면 수익은 300 아닌가요? 1,000만 원에 300이 나와야 30% 아닙니까? 그럼 순수익은 300 맞죠? 1,000만 원 투자할 때 수익률이 10% 나오려면 수익은 100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몽땅 합해 보자고요. 투자액 얼마? 2,000. 수익 얼마? 400. 딱 봐도 이거 20 아니에요. 이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걸 우리는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독립적 투자에 대한 상호 배타적 투자. 그런 거 들어봤죠? 근데 그 말 처음 들을 때 먹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말이에요. 독립 이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타당성 있는 거 몽땅 다 선택이에요. 자, 타당성이 있는 거는 있는 것 몽땅 모두 다 선택한다. 이게 독립이에요. 그럼 상호 배타 이 말은 타당성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 선택.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A와 B 모두가 수년가 둘 다 어때요? 0보다 다 크죠? 그럼 둘 다 타당성 있는 거 맞죠? 그럼 만약 독립적 투자는 그러면 A와 B를 모두 선택한다는 말이 답이에요. 근데 상호 베타 그러면 어차피 수년가의 의미가 아까 봤지만 제가 지웠지만 순수이익의 의미거든요. 그럼 순수이익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100, 300 모두 수년가 0보다 크니까 타당성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더 타당성이 큰 쪽은 B죠. 300이죠. 그럼 어때요? 상호 베타 그러면 뭐만 선택한다? B만. 그럼 수년가법으로는 A보다 B가 좀 더 우월한 투자 대안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내부술법은요. 상식이죠. 수익률은 큰 게 좋잖아요. 큰 게 좋아요. 따라서 만약 독립적 그러면 수익률법도 A, B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요구 수익률이 없는데 아니거든요. 요구 수익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왜? 수년가가 둘 다 0보다 크죠.
수년가 0보다 크다고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큰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요구 수익률이 몇 %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 값은 둘 다 뭐다?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독립적 그러면 수익률법으로도 A, B 모두 선택한다가 나오겠죠. 근데 상호 베타 그러면 좀 더 수익률이 큰 쪽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A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림을 보시면서 들어봐요. 독립적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 맞죠? 지금 수년가법으로도 둘 다 타당성 있죠. 내부 수익률법으로도 둘 다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립적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수년가법의 결과와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호 베타라고 할 때 수년가로 보면 B가 훨씬 낫다고 봤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은 A가 보다 우월하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상호 베타적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부분도 또 지워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서 이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수년가법은 언제나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가치가산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수년가법은요, 그 타당성 분석의 기준. 자, 분석의 기준이 수년가법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년가법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면 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없다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이 분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수 또는 허수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수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을 뜻하고 허수는 하나도 없다의 뜻입니다. 자, 다시 원위치 해볼까요? 내부 수익률의 의미가 뭐였어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과 장래 예상되는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갖게끔 하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죠. 근데 이 값을 구해봤더니 어떤 때는 2개 이상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내부 수익을 구해봤더니 복수 10%일 때도 수년가가 0이 되고 12%일 때도 수년가가 0이 된다면 지금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분석할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해진다 그 말이에요. 모호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요, 수년가 0이든 그 할인율이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석의 기준이 명확한 순현가법보다는 복수나 허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할 수 있는 내부 수익법은 어떻다? 타당성 분석 방법으로서 이론적인 우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짐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순현재 가치법이 내부 수익법보다 우월한 방법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월한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의 결과를 먼저 채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월한 방법의 결과를 채택하겠죠. 그러면 지웠지만 아까 수년가법으로는 B가 우월했고 내부수익법으로는 30%인 A가 우월했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어. 근데 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한 방법은 수년가법이죠. 그럼 그 조건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한 순현가법의 결과를 우선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즉 A보다 B가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간단히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법이 끝나요.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1번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수년가 내부수익이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뭐 구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수익성 지수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 1에 보면 기억번 보시죠. 독립 나왔잖아요. 독립 나오니까 수년가와 내부수익법의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 그런데 니은번에 상호 배타적이란 말 나오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오케이? 됐습니까? 또 리을번에 보면 수년가가 0이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와 있죠. 자, 참고 두 번째를 보면 현가 회수기간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언제 같이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비할인 방식의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한 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 있어요.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단순 회수기간법 나와요. 요것과 지금 묶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1페이지의 현가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현가가 붙든 빠지든 지금 회수기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회수기간은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다? 자본이에요.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투하 자본이에요. 투하는 투입됐다는 얘기고 자본은 돈이잖아요. 결국 뭐다? 투자 원금 또는 투자액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뭐다? 회수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본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곰돌아, 너 요번에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 1억 투자하면 3년이면 뽑을 수 있대. 많이 쓰죠. 그 3년이 회수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은요. 일단 3페이지의 단순 회수기간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나온 게 현가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 회수기간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단순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투자자가 나는 몇 년 안에 투자 원금 뽑을 거야 라고 마음 먹은 것을 목표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의 목표 회수 기간이 있죠. 그런데 어떤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과 이걸 상호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회수 기간보다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이 짧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하지만 긴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투자자 곰돌이가 있대요. 자, 곰돌이가 1억을 투자할 때 나는 3년 안에 뽑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럼 이 3년이 투자자인 곰돌이가 목표로 설정한 회수기간 맞죠? 그런데 이때 투자 대안이 A와 B와 C 세 개의 투자 대안이 있대요. 그런데 1억을 A에 투자하면 A로부터 1억이란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2년이 걸린대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투자자는 몇 년 안에 뽑고 싶었어요. 3년 안에 1억 뽑고 싶었죠. 근데 A에 투자하면 훨씬 짧은 2년 안에 1억을 뽑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자, B에 투자하면 3년이 걸린대요. 그럼 어때요? 어차피 투자자가 3년 안에 뽑고 싶었는데 B에 투자하면 자기가 마음먹었던 기간 안에는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해요. 근데 C에 투자하면 4년 걸린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투자자의 목표 회수 기간보다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이 짧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는 반면 긴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예를 들었을 때 투자자 보라돌이가 있어요. 투자자 보라돌이가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얘는 3년 안에 투자한 1,000만 원을 회수하고 싶어 한대요. 이럴 때 자, A, B, C 세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면 표가 어떻게 나온다? 0, 1, 2, 3, 4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거죠. 항상 표는 0자가 붙어요. 이 0은 뭐다? 투자 시점 현재입니다. 투자 시점 현재. 그러면 전부 표에 어떤 말 나와요?
전부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00만 원은 투자 금액 맞죠?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그렇죠. 1000만 원 투자한다는 말은 1000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 앞에는 항상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근데 A에 투자하면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B에 투자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C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C부터 해석해 볼게요. 처음에 얼마 투자했다? 1000만 원. 근데 항상 해석할 때는요. 조건, 주어진 조건, 목표 회수 기간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 볼게요. 그러면 C에 1000만 원 투자하면 목표로 설정한 3년 안에 900밖에 안 들어오죠. 1000만 원 들어오지 않죠. 이런 경우 회수기간법상 C투자 대안은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A 보죠. 5, 3, 2, 3년 안에 1000만 원 들어오죠. B도 2, 3, 5, 3년 안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맞죠? 이럴 때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어떻게 말한다? 회수기간법상 투자 대안 A와 B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등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A와 B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고를 수 있겠습니까? A.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자, 첫 번째 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빨리도 있고. 응? 그렇죠. 지난 뒤에도 뭔가 들어와. 그렇죠. 지난 뒤 들어와. 예. 맞습니다. 회수기간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분명히 회수기간법은 할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돈같이 안 따진다 그랬죠. 금액만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초기에 자 1년 후 500과 3년 후 500을 비교해 보면 돈가치 자체는 어떤 경우가 훨씬 높겠습니까? 1년 후 500이 3년 후 500보다는 돈 가치가 높잖아요. 왜? 시간이 경과할수록 화폐 가치,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1년은 3년보다 초기죠. 3년은 1년보다 후기죠. 그럼 예쁘게 포장해 보면 어떻다? 초기에 현금 유입 들어오는 거. 초기의 현금 유입의 흐름이 큰 투자 대안이 후기의 현금 유입의 흐름이 큰 투자 대안보다 우월하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 시대 말을 바꾸면 처음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나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장땡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회수기간법은요. 목표 회수기간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목표 회수 기간인 3년을 지나서 4년째 100이라는 떡금을 들어오지만 이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회수기간법은 목표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들어오는 떡금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투자자 보라돌이를 찾아가 가지고 야 도리야 너 하필이면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왜 3년 잡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보라돌이의 답변은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럼 무슨 말이다? 투자자 지맘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회수기간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예쁘게 표현하면 회수기간 설정이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다 나오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회수기간법의 세 가지 문제점. 첫째, BR이니까 돈가치 따질 수 없다.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못한다. 두 번째,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세 번째, 회수기간 설정이 비과학적이다. 이 세 가지가 회수기간법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회수기간법의 문제를 수정하고자 등장한 방법이 뭐다? 현가회수기간법. 근데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회수기간법은 금액만 따졌잖아요. 금액만 따졌죠? 근데 봐요. 지금 1 해놓고 500이 들어온다는 건 1년 후에 500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후죠. 그럼 이때 500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1년 후니까.
후자들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가 회수기간법은 현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 500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니? 또 2년 후에 300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고 3년 후 200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이냐라고 값을 구해주는 게 뭐다?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로 만든 그 값이 3년 안에 1,000만 원이 되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다? 현가회수기간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그냥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가자가 붙었으니까 이미 현가회수기간법은 돈가치 따질 수 있죠. 그 문제는 수정이 됐어. 그런데 현가회수기간법도 목표로 정한 기간 이후에 들어오는 떡곰을 신경 안 쓰고 또한 회수기간 설정이 비과학적인 문제는 동일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회수기간법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가회수기간법이 등장하였다. OX. 지금 계속한 게 회수기간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수기간법의 문제점 뭐라 그랬어요? 돈같이 못 따진다. 회수기간 설정이 비과학적이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돈같이 못 따진다는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현가회수기간법이 등장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문장으로 바꾸면 회수기간법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가회수기간법이 등장하였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심할 건 현가회수기간법을 이용함으로써 회수기간법상의 모든 문제점이 수정되었다 그러면 틀려요. 왜? 세 가지 문제점 중에서 그렇죠. 한 가지. 돈같이 못 따진다. 요것만 수정된 거지 나머지 문제는 그대로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확인학습 문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대요. 그럼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죠? 내부 수익률, 수년가 0이 되게 하죠. 4번,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렇게 계속 다르게 문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 원리 파악 안 되면 문장 외우는 건 그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자, 5번을 요구 수익이 내부 수익보다 크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타당성이 없는데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던 문장이 되죠. 답은 5번이고요. 2번. 자,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돈같이 안 따지는 방식 그러면 비할인 방식에 해당하는 방법 골라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 결국 뭐예요? 종류 물어봐, 종류. 그럼 딱 봐도 2번에 회계적 이익률법만 비할인 방식이었죠. 돈같이 안 따졌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이 말은 할인 방식. 돈가 따진다 그 말이죠. 할인 방식. 거기는 수년가법, 내부수까지는 맞았죠.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비할인이잖아요. 돈같이 안 따지잖아요. 그럼 따라서 1번 틀렸죠.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잘 봐요. 2번 문제는 17회죠. 3번 문제는 21회죠. 그러면 4회 차니까 4년 전의 문제 아닙니까? 4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형태는 달랐지만 2번 문제도 회계적 이익률법이 답이었고 3번 문제도 결국 회계적 이익률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든 걸 느껴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실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고 기출문제를 되도록 많이 익혀놓고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지문들을 익숙해진다면 정답은 그냥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리 학계로는 유일하게 학문이다 보니까 이 출제하는 분들이 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베껴 쓰지 않습니다. 베껴 쓰진 않는데 이게 보기 5개를 새롭게 만들려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2개 정도는 지가 새롭게 만들고 나머지 3가지 정도는 앞서서 나왔던 문장을 다시 베끼는데 완전히 똑같이 베껴버리면 속된 말로 쪽팔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같은 말인데 단어 하나 요것만 바꿨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그 지문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많이 봤던 거 하면서 답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 찍는 게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알고 찍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냥 거기 개로는 그냥 이건가 보다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법과목 점수가 개론 점수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법과목은 배운 표현 자체가 배운 그대로 나오잖아요. 배운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맞아 틀리가 느껴져요. 근데 학계론 이제 내용 설명드리면 거의 내용은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네 하면서. 근데 왜 문제 못 푸느냐? 배운 대로 표현이 그대로 안 나오니까. 자꾸 바뀌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바뀐 표현들도 하나하나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원리가 파악되잖아요. 정말 개론만큼 점수 높게 올릴 수 있는 과목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시계가 없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시계 몇 시입니까? 11시 5분입니까? 그럼 이제 한 50분 이상 지나간 건가요?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게요.